거기서 멈춰. 이야기해보자.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엄마에게 이러한 일을 바꾸겠니? 나는 그들이 나를 만들었던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그건 지난번 소녀였어.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몇 분 거리입니다. 유타주 워싱턴은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8일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부유한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근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 이웃들이 911에 전화를 겁니다. 몇 분 만에 워싱턴시 경찰관들이 70세 은퇴한 해양 엔지니어 조셉 베일리와 그의 아내 60세 게일 베일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 현장과 마주합니다. 게일 베일리는 피로 흠뻑 젖은 소파 옆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됩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았습니다. 안방밖 복도에서는 경찰이 조셉 베일리를 피 웅덩이 속에 등을 대고 쓰러진 채로 발견합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이나 사라진 귀중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들은 이 부부를 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한 이웃이 다급하게 경찰관을 불러 세웁니다. 그 이웃은 누군가가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6X 유닛 한 이웃의 지하실로 누군가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범인이 확실하지 않아도 경찰은 신속히 조치합니다. 경찰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지하에 있다면 밖으로 나오세요. 그가 오고 있어요. 여자와 함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남자는 자신을 코리 베일리, 조셉과 게일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함께 있는 여성은 그의 아내입니다. 코리는 경찰에게 자신과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이 살해당할 때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코리,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아래층에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건 들었다는 것뿐이에요. 2층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엔 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방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고 저도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창문으로 나올 때쯤 그는 제 방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에서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문을 쏘거나 우리가 있던 곳을 겨냥한 것 같아요. 경찰이 코리에게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범인이 자신의 28세 형제인 미아 베일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는 최근에 성전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코리 씨는 미아가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밝혔습니다. 미아의 출생 시 이름은 콜린 트로이 베일리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갔을지 아시나요? 우리가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자마자 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그는 여기 살지 않는 거군요. 아니요, 그는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요. 코리 씨는 작년에 미아가 총을 겨눈 후 미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무슨 차를 운전하고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는 도망쳤어요. 실제로 뭘 밟고 간 거죠? 그는 보통 노란색 차를 몰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미아가 집과 고정 주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수배 경보를 발령해 그녀를 찾길 바랍니다. 컨트롤 604,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상착의는 마른 체형에 키는 약 175cm, 가끔 가발을 쓴다는 거였어요. 오늘 머리 길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무장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주변 전체 지역에 실내 대기 명령도 내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이 계속해서 범죄 현장을 처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피해자들의 시신은 집에서 옮겨져 검시소로 이송됩니다. 한편 경찰관들은 잠재적인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인근을 탐문합니다. 혹시 지금 뭔가 보이거나 들리는 게 있습니까? 사이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걱정되는 건 없습니다. 탐문하던 중에 한 이웃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녀는 집 보안 카메라에 미아의 차와 코리 그리고 그의 아내가 집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차 도착과 사람들이 7시 12분에 뛰어 내려오는 걸 찍었어요. 원하면 전체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거 캡처나 스크린샷 가능해요. 네, 스크린샷 찍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걸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도 들었고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저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네.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갔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착한 건가요? 아니면 떠난 건가요? 6시 58분, 58초에 도착해 그는 우리 카메라 앞을 지나갑니다. 6시 58분이요? 네. 그들이 7시 2분에 총성이 났다고 외치며 달려가고 있어요.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미아의 휴대전화 위치를 범죄 현장에서 불과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추적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단서도 없었고 미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미아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형사가 그녀의 이모와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미아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5시 47분이었나요? 제가 미아에게 전화한 건 미아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전화했기 때문이에요.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미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아가 내 바보 같은 알잖아. 우리 엄마가 병원에 전화해서 성전환 수술을 미뤄버려서 엄청 화가 났어 라고 했어요. 미아가 그 일에 투덜거린 뒤 미안해요 이모 라고 했어요. 내가 이모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건 아주 차분하고 꽤 평범한 대화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고 그녀가 엄청 이상하게 굴거나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걱정하게 만들 만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몇 주 전에 저는 그의 일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왔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얌전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그녀를 미아라고 부르고 그녀의 손전환도 괜찮아요.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문제들이 없어요.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오빠와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그들은 그녀의 훈련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그녀는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그녀는 여기저기 떠돌기만 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2년 동안 제 여동생과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녀와 대화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자주요? 그녀가 엄마보다는 아빠와 더 자주 얘기했다는 건 알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아빠가 그녀를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그건 그녀가 저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아빠가 그녀를 데려가서 같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은 건 그 일이 취소됐다는 거였어요.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저도 잘 몰라요. 미아의 이모는 자신의 아들이 미아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고 형사는 그에게 연락합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과 번호를 받았고 전화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미아가 있을 만한 장소,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녀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최근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어젯밤까지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당신과 함께 지냈나요? 주가 며칠 한 4-4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어땠나요? 그러니까 양상적이거나 편집증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설명 못하겠어요, 프랭크.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그녀가 한 짓이지만 자기 통제를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녀는 지금 임상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 동안 흥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뇌가 이런 상태로 한동안 있었던 거죠. 미아의 사촌은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뭘 하고 있었나요? 어젯밤에 그녀가 뭘 했거나 무슨 말을 해서 당신이 그녀를 내보내고 싶었던 건가요? 그녀는 사기에 돈을 잃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누군가가 총을 겨눴다고 말했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어쨌든 그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가 자기 근처에 방사능을 내뿜는 장치를 두고 벽에는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저렇게 망가진 사람과는 논쟁이 불가능하단 걸 알았어요. 저는 알겠다며 나가달라고 했고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알다시피 당분간은 너를 집에 둘 수 없어. 꽤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짐을 차에 싣는 것도 도와줬죠. 미야, 사랑해. 네가 꼭 도움을 받길 바란다. 형사들이 밤새 그리고 이른 아침까지 수사를 이어가던 중 그들은 단서를 잡게 된다. 새벽 1시쯤 순찰 경찰관이 워싱턴 남쪽 리버로드 옆을 걷고 있는 미아를 발견한다. 그는 지원을 요청한다. 경찰관들과 경찰 겸 부대가 도착해 자리를 잡는다. 미아, 여기는 세인트 조지 경찰서입니다. 협조해주세요.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손을 들어 잘 보이게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대답해주세요. 미아는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반응합니다. 미야, 거기서 멈춰!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가 그가 이대로 넘어가게 둘 수는 없어. 미야, 거기서 멈춰! 미아가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알겠어. 왜 그가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우리가 그를 제압하길 원해? 경찰관들은 위험과 결과를 저울질해 만약 그들이 미아를 쫓는다면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들에게 총을 쏠 수도 있어. 소통이 없어. 그녀는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어. 이제 불이 켜졌는지 볼 수가 없어. 그들은 물러서기로 결정해. 그리고 미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젠장. 그래서 그녀를 놓쳤어. 그녀는 왼쪽으로 갔어. 저기 어딘가에서. 해가 뜨면서 미아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커져. 그리고 오전 8시쯤 경찰은 미아가 다시 목격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이번에는 그녀가 범죄 현장에서 5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세인트 조지의 한 탁 트인 들판에 있어. 현지 당국과 수화팀이 그 지역에 투입돼. 다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 손을 들고 나와. 지금 널 체포한다. 여기는 세인트 조지 경찰서다. 넌 포위됐고 지금 체포한다. 손을 들고 나와. 경찰에게 포위된 미아는 항복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다. 내가 볼 수 있게 손을 보여. 내가 볼 수 있게 손을 들어. 손을 들어. 손을 들어. 무릎 꿇어. 두 손을 네 앞에 땅에 대. 네. 몸을 뒤로 밀어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뒤로 밀고 완전히 누워. 양팔을 옆으로 쭉 뻗어. 계속해. 손바닥을 위로 돌려. 움직이지 마. 미아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동안 그거 너무 꽉 끼지 않죠? 경찰관이 근처에서 그녀의 총을 회수합니다. 저는 여기서 총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건 9mm입니다. 경찰이 미아가 부모님을 살해할 때 사용했다고 믿는 바로 그 총이죠. 미아에게 물이 주어집니다. 조금만 남았어요.
그런 다음 미아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서 의료 검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근처의 빈 부지에서 미아의 차를 발견하고 압수합니다. 그날 늦게 미아는 병원에서 워싱턴시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무릎을 최대한 이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세요. 그게 아마 가장 편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사들은 미아에게 권리를 고지합니다. 저와 이야기해도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 난동을 부리게 됐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요. 한번 볼게요. 가족에게 여러 번 학대를 당한 후에 집이 없게 되었어요. 2만 달러와 주부분이었어요. 노숙자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셨나요? 어디 보자. 제가 집을 나왔던 게 5일이었어요. 5일이요. 지난달이에요. 아, 그러면 5월이에요? 5월 5일인가요? 그중 하루였어요. 죄송해요. 5월 5일인가요? 아니면 6월인가요? 대부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겠어요. 다시 노숙 상태였어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사촌 집에서 5일 동안 지냈어요.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아서 250달러를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가 저를 내쫓았다고 할게요. 얼마 전에 쫓겨난 거예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아, 어제요? 그러면 그게 그런 건가요? 네. 아마 그들은 밤 11시니까 그저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어요. 즉 오늘 기준 이틀 전입니다.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쫓겨나게 된 건가요? 저는 제 사촌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쫓겨났어요. 저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왜 속상하냐고 물었고 저는 여러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웃이 총을 겨누는 등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2만 달러의 빚이 있다고 했죠? 빚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건 저희 대출에서 나온 거예요. 제 남동생은 신용카드에서 나온 거고요. 독신 여성으로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트랜스젠더면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요. 알겠어요? 어떤 지출이 있나요?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서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지출이 발생하나요? 트랜스 관련된 것만 해도 한 달에 512달러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약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동 간지기를 사기 전까지는 매달 125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쌓이게 되죠. 아, 맞아요. 어떤 종류의 약인가요? 호르몬 대체 요법이에요. 더 궁금하신가요? 그게 공식적인 대체 요법인가요? 있잖아요. 28살이신데 몇 살 때 트랜지션을 원한다고 알게 되셨나요? 태어났을 때부터였지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2살이에요. 혹시 그 전에 부모님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엄마는 2019년부터 3년간 알고 계셨어요. 2015년 7월이에요. 그게 당신과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나요? 그게 그렇게 큰 논쟁거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별로 지지적이지 않았거든요.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녀는 한 번도 저를 지지해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저를 예전 이름으로 부르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요. 미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전환 수술이 다음 달인 7월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도 가능했고 저는 보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절반 정도의 금액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분할 결제를 하려고 했죠. 아버지도 조금 도와주실 예정이었어요. 미아에 따르면 수술 준비는 모두 끝났지만 어머니가 중단시켰다고 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어떻게 보면 히파를 위반한 셈이었어요.
병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럼 어머니께서 병원에 직접 연락하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죠. 저는 그냥 설명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었어요. 어쨌든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사과를 못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어머니께 정말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빼앗아 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결정할 수 있죠? 나이가 몇이죠? 거의 30이에요. 28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도 어머니가 수술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신다고요? 그 수술은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걸 방해하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선을 자주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제 사는 곳을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못 들었고 어머니가 의사에게 말씀하셨다고만 들었어요.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분은 약간 보조 역할이지만 수술 일정을 잡을 때 처음으로 연락한 사람이에요. 미아는 어머니의 간섭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그 수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여러 번 자살하겠다고 말했고 그 수술이 너무나 절실했고 제 정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망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됐다. 누군가를 나와 함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끝이다 이 일이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했나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네, 엄마가 사과를 거부했을 때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만이 목표였나요? 아버지는 그냥 끼어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버지도 일부였어요. 다만 그 정도는 덜했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는 또다시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배신해서 목표가 된 건 아니었군요. 어머니가 절 배신해서 목표가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리고 아버지도 당연히 어머니와 한 몸이나 다름없죠. 두 분은 하나니까요. 두 분 다 그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두 분 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냥 원했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그게 저는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혼란스러웠던 게 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가 그 일에 대해 마음을 바꿨어요. 쉘비를 팔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네 부모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저는 그냥 거기서 긴장했어요. 총이 있었거든요. 저는 있잖아요. 제 자신에게 그 부분을 버리라고 정말로 말했어요. 항상 망설이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저는 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녀를 먼저 쐈어요.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아빠는 즉사했어요. 네가 들어올 때 엄마는 어디 계셨어? 엄마는 두 번째 의자, TV나 하얀 소파에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같은 방에 계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방에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에게 총을 겨눴지만 쏘지는 않았어요. 네. 아버지를 2번 쏜 뒤 아래층에 내려가 동생에게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했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건 제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게 당신의 의도였나요? 당신이 맞기를 바랬던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맞을 거란 걸 알았고 그가 문을 짐으로 막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제 주요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후 미아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혹시 모르니 아빠에게 한 번 더 총을 쏴 죽었는지 확실히 해. 떠나기 전에 미아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혹시 몰라서 위로 올라왔던 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질식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녀를 다시 쏘려고 했어요. 그 기억나세요? 위층으로 다시 올라오는 날?
네, 처음엔 아빠였어요. 네. 그리고 엄마 소리를 듣고 아직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죠. 네, 아직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엄마를 쐈어요. 그럼 부모님을 죽일 때 뭘 사용했나요? 제 총이요. 그게 경찰에 자수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총인가요? 네. 만약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부모님과 있었던 일의 결말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바꾼다고 해도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 대답은 그분들 책임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저는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그 사람들 정말 싫어요. 인터뷰 후 미아 베일리는 여러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그 중에는 가중살인 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에 판사는 미아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미아는 가중살인 2건과 가중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선고 공판에서 미아는 침묵을 지키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대신 성명을 읽어줍니다. 그 일로 인해 큰 고통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당시 저는 안정된 정신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 제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용서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날 당신의 행동은 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은 연속해서 선고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팔리안 사건 2억 4,150만 1,193 가중살인 혐의 1급 중범죄에 대해 당신은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 가중살인 1급 중범죄 당신은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 가중폭행 3급 중범죄 유타 주립교도소에서 0년에서 5년까지 복역하도록 선고합니다. 이 형은 앞선 형과 연속적으로 집행됩니다. 해상은 추후에 정하겠습니다. 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정국에 인도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988 자살 위기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88번으로 전화하세요. 도움은 전화 한 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